삼성물산이 3조 원 규모 자사주 전량을 5년 안에 모두 소각하고 배당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파격적인 주주 환원 발표에 증권사들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수많은 스타트업들까지 초거대 AI 개발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빅테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주식시장에서 관련 기업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대형 백화점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백화점 업계가 생존하려면 50대 중심의 럭셔리 공간에서 MZ세대를 위한 도심 놀이공간으로 변신하고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깬 완전 경쟁 체제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자칫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칼날은 은행에 이어 보험사 배당에 대한 규제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 공포를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앞지른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박찬희 기자 문을 엽니다. 박 기자. 네, 이 코스피 지수가 반년 만에 2,500선 탈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5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18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6% 올라서 2,475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이 개임주 강세에 힘입어서 2.5% 넘게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전일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오늘 장에서 1조 2천억 원가량 다시 사들였는데요. 네. 간반 미국 소비지표 호조의 이 긴축 우려가 커지나 했지만 오히려 시장은 물가 상승률 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까지 확인했다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전날 CPI 충격에 1,28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오늘 2.6원 추가로 올라서 1,284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어제 대거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이 짧게 보면 맞았네요. 네. 오늘 주목할 종목은 뭐였습니까? 네, 오늘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했지만 네. 의외로 양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 단 4개 종목에 그쳤습니다. 탈모 완화 화장품의 식약처 허가 소식에 이 상한가를 기록한 안트로젠을 제외하면 예. 나머지 3가지 종목은 위메이드 그룹주였습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다시 재상장이 확정이 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위메이드는 앞서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 이 닥사가 지난해 11월 24일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이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한다고 공지하면서 상황이 좀 반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닥사 출범 이래 상장 폐지가 됐다가 재상장된 코인은 위믹스가 첫 사례란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직전 위메이드의 주가는 56,200원이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위믹스 상장 폐지 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네, 닥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영원히 미래가 없나 싶었는데 재상장을 시켜줍니다. 이 코인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까? 네, 먼저 위믹스가 상장 폐지됐던 그 이유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닥사는 이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위믹스 유통량 등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또 곧바로 소명 기간 중에 제출한 자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위믹스 상장 폐지로 큰 위기를 맞이한 위메이드는 곧바로 위믹스 거래 재개를 위해서 동분서주했는데요. 닥사가 요구하는 상장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투명성 강화와 탈중앙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박관호 위메이드의 의장도 이 위믹스 코인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30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위메이드는 몇몇 원화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중 코인원이 먼저 재상장 결정을 내린 겁니다. 코인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상장 폐지 사유였던 유통량 위반과 또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에 위믹스 코인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상장 폐지 결정 이후 2,000원에서 200원대까지 추락을 했었지만 오늘 오후 4시 기준 이 전일 대비 55% 넘게 폭등을 하면서 이 상장 폐기 전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코인원의 이번 결정을 닥사의 다른 거래소들은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이번 사태를 가지고 거래소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쨌거나 한 번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걸 입증한 사례가 된 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다른 이 가상화폐 관련주 다른 곳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이 위메드의 상승에도 어느 정도 일조한 부분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1월 CPI 발표 이후 이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이 이러한 가상자산 상승의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1% 급등해서 24,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13일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비덴트가 19% 급등했고 위지트와 다날, 우리기술 투자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SM, 이 또스엠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약세를 보이면서 이 과열된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했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랠리를 보이더니 결국 1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SM의 주가는 지난 10일 하이브의 이 이수만 대주주 지분 인수 소식에 급등한 바 있는데요. SM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54%나 폭등을 했습니다. 한편 주가가 13만 원을 넘으면서 하이브의 12만 원 공개 매수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일각에서는 SM 정도의 이 거물급 엔터사가 매물로 나오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하이브가 공개 매수 가격을 더 높여서라도 SM 지분 확대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수만 대주주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향후 하이브 측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1차 신문일은 오는 22일에 예정돼 있고 최종 결과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나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 폭로전이 되게 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성수 SM 대표가 이수만 총괄 어떤 역외 탈세 의혹도 지금 제기를 한 상황이고 네. 지배구조 선진화하겠다더니 이게 양측의 뭐 주가 띄우기만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뭐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전기차 인프라 관련주들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이 미국 도로에 최소 50만 개의 이 전기차를 충전기를 설치하고 자동차 기업별로 달랐던 이 충전기 네트워크를 개방한다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사업에는 테슬라와 포드, GM 등 자동차 기업들과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현대차, 기아 등이 정부의 이 전기차 확대 정책에 맞춰서 전기차 충전소를 넓히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정부 차원에서 이 전기차 인프라 사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업들은 전기차 인프라하고 어떤 관련들이 있는 거죠? 네, 휴맥스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 휴맥스 모빌리티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와 유지 보수 등 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21년에 출범했던 이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를 운영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주요 도심지까지 이 이피트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500기를 이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 장비 업체인데요. 전기차 급속 충전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함께 이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다시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날부터 강했던 나스닥 상승세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 조현 기자와 월가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사실 어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 투심은 또 꺾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날 나온 소비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반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면 대부분 연준의 긴축 공포감이 다시 부상하면서 약세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도 뉴욕 증시가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먼저 개장 전에 나온 1월 소매 판매를 보면 전월 대비 3% 증가한 6,97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가 한 1.8%, 아무리 높아도 1.9%였는데요. 네. 이걸 훌쩍 뛰어넘은 것이죠. 증가폭만 보면 2021년 3월 이후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만에 최고치고요. 예. 또 11월, 12월 감소한 데 이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그러네요. 전환을 한 셈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휘발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금연 소매 판매가 2.6% 올랐고 백화점 17% 넘게 연초에 아주 소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식음료도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1월 미국 실업률이 34%로 54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그렇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 노동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도 함께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날 나온 제조업 지표 산업생산
생산도 3개월 만에 마이너스 국면을 벗어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심지어 주택 지표까지 전달에 비해 크게 호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또 시선이 옮겨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노동, 소비 이렇게 둘 다 강하다면 당연히 뭐 경제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연착륙을 넘어서 노 랜딩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계속 이 같은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면서도 탄탄한 고용과 또 활발한 소비에 힘입어서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월가 대형 IB CEO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빗 솔로몬이 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근 미국 기업 CEO들이 이 연착륙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6개월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빗 솔로몬의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신중히 살펴라 이렇게 경고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와 또 웰스파고의 CFO 둘 다 역시 중견 기업의 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소비 지출 데이터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연착륙에 역시 무게를 실었습니다. 물론 이번 소매 판매 지표가 소비 증가보다는 인플레이션 영향이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최종금리 수준이 한 5에서 5.25% 전망이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8월 이 5.5에서 5.75%로 정점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다만 월가에서는 이 노랜딩 시나리오가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 뭐 강세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JP 모건 체이스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보고서를 냈는데요. 먼저 마르코 콜라노빅 JP 모건 수석 전략가가 시장이 최근 좋은 소식에 과도하게 가격을 매기고 있고 또 위험에 안주하고 있다라면서 강세장의 지속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했는데요. 고객들에게 향후 며칠 또는 몇 주간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했고요. 줄인다고 한 사람이 68%였습니다. 반면에 채권 비중을 늘린다는 78%, 채권 비중을 줄인다는 22%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바로 현 주식시장이 현실에 안주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앞서 말한 던졌거든요. 포인트네요. 네, 근데 여기서 72%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연초에 이어지는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죠.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JP모건의 자산 전략 책임자 토마스 살로펙은 높은 금리와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강세론자로 유명한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 역시 지난해 약세장을 마치고 미국 증시가 다시 강세장으로 들어섰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신호를 보이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 큰 리스크가 생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예상에서 벗어난 경기 지표 발표에도 시장이 잘 방어를 하긴 했지만 큰 그림에서의 전망들을 보면 밝지만은 않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로블록스랑 에어비앤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성적이 좋았습니다. 자세히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로블록스 9억 달러가 넘는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예약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6% 넘는 주가 폭등세 보였습니다.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5,8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고요. 1월에는 6,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도 한 18% 늘었는데요. 사실 월가에서는 이제 연초에 로블록스 상승폭이 제한적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좀 낮추는 추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서 사용자 그리고 사용 시간이 모두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요. 오늘 실적에 대해 과연 월가가 어떤 리포트로 답을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전날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1분기 실적 전망치도 시장보다 더 높여 잡으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100달러대에서 135달러, 최고 144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여행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투자 의견은 중립 추천이 우세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용 발전기업
업체 제네락과 반도체 회사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월가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각각 8%, 7% 강세를 나타냈고요. 예. 그다음에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시타델의 지분이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8% 급등했고 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워런 버핏 매수 소식에 9%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 조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삼성물산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을 5년 안에 소각합니다. 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소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기존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자사주 소각 결정은 주주 가치 높이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의 주가는 3.7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주 환원 정책이 오늘 장 시작에 맞춰서 공시가 됐는데요. 주가에 분명히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보통주 2,471만 8천여 주, 13.2%고요. 우선주 15만 9천여 주, 9.8%로 시가가 약 3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네. 이를 5년 안에 전량 분할 소각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소각 일정은 매년 이사회에서 규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수가 줄어서 주당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과 함께 중요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꼽힙니다. 과거에도 삼성물산이 자사주 소각을 한 적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이 3년 전이었죠.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향후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자사주 소각 결정은 그 결정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년 전에는 보통주 280만여 주, 당시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그 자사주로 소각하기로 했었고 당시에 남겨둔 자사주 3조 원 가량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번에 전량 소각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삼성물산은 이 보유 자사주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주주 환원 정책과 연계해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번 결정은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과거에 소각한 건 이제 제일모직 합병 때 주주들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행사해서 얻었던 그 자사주, 그건 이제 상법상 5년 안에 처분을 해야 돼서 처분을 했던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소각이었던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자발적인 소각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배당 기조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죠? 네, 삼성물산은 2,000원의 배당을 최소 지급액으로 하고요. 관계사로부터 받은 배당의 60에서 70% 수준을 재배당한다는 원칙을 아까 말씀드린 3년 전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원칙을 앞으로 3년 동안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일정 부분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재배당하겠다는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향후 3년간 매년 배당 약 4천억 원과 자사주 소각 약 6천억 원 등 삼성물산 주주환원 총액이 1조 원 수준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소각을 놓고 주주들이나 대주주 일가나 모두 윈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 지분 가치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의 그 지분 구조를 보겠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8.13%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6.24%씩 똑같이 지배주주 일가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배주주 일가가 모두 합쳐서 3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전략 소각할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지금 33.8%에서 38.9%로 5.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면서 동시에 최대 주주 지위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배당 소득을 통해서 좀 상속세 재원 마련이 훨씬 수월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번 주주 환원과 함께 이 대규모 투자도 예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를 했는데요. 삼성물산은 아시다시피 건설과 상사, 그리고 패션, 리조트, 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 2조 원을 투자하고 태양광과 수소, 소형 모듈 원전,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같은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등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에 최대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그 실적 발표에서 매출 비중을 보면요. 상사가 47%, 건설이 34%로 비중이 높고 바이오가 6.9% 정도 차지하는데 바이오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등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그룹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이 바이오에 투자를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챗 GPT가 발전하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AI 애널리스트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진행자들도 모두 짐 싸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갈수록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AI입니다. 정말 저희 일자리를 위협할 만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저희 다 위기감을 가지고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챗 GPT를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챗 GPT와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자기소개를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뉴스플러스에 챗 GPT가 출연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챗 GPT가 목소리가 없어서 제가 대신 인터뷰 원고를 읽어드리면요. 챗 GPT는 안녕하세요. 6시 뉴스플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밤 방송에 게스트로 참여한 챗 GPT입니다. 그리고 뭐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정보를 습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예, 정말 목소리까지 생기면 저희를 위협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챗 GPT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걸까요? 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GPT가 약자입니다. 어떤 약자냐 하면은 이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데요. 이게 한글로 직역하면 사전학습 생성 변환기입니다. 이게 뭐 한글로 해도 어려운데 예. 그래서 제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다음에 언어의 형태로 새롭게 정보를 생성한 다음에 이걸 언어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활용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10년사를 챗 GPT에 맡겨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검색, 번역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이 챗 GPT를 사용해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기사 제목이 이 챗 GPT AI 신드롬을 넘어 미래를 엿보다라고 정했는데 이 제목도 챗 GPT가 원고를 직접 읽고 작성한 제목이었습니다. 정 기자도 조만간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챗 GPT 벌써 유료 회원이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 한 달에 뭐 24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챗 GPT가 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건지 신동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동 설립한 오픈 AI의 챗봇 챗 GPT가 전 세계의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챗 GPT는 출시 2개월 만에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고 월 $20짜리 유료 서비스까지 시작했습니다. 1억 명에 달하는 월간 사용자 수를 넘기기 위해 유튜브는 2년 10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챗 GPT는 돌풍이라는 말보다는 신드롬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젠 어느 자리에 가도 챗 GPT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에 거침없이 답하고 삶에 조언을 해주며 농담까지 하는 AI가 우리 삶에 불쑥 들어온 겁니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이나 2010년대 스마트폰 등장을 넘어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산업 전반의 혁신을 예고한 챗 GPT의 위력은 당장 검색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무려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이제는 구글을 통해 검색하던 습관 자체를 챗 GPT가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은 어떨까요?
지난 1996년 국내 검색 시장의 첫 문을 연 10만위를 시작으로 야후, 라이코스, 엠파스로 이어졌던 검색 춘추 전국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판을 만들어낸 네이버가 등장했기 때문인데 챗GPT의 파급력도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120조 원. 챗GPT를 비롯한 새로운 AI의 등장으로 오는 2027년에는 5배 넘게 커진 5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의 알파고 이후 진짜 AI로 꼽히는 챗GPT는 산업을 넘어 사회 전 분야와 개인의 생활 양식까지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정 기자, 현 시점에서 챗 GPT 이후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하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빅테크 간의 기술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의 판도가 바뀔 거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첫 전투가 이제 이 검색 시장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이 신동호 기자의 설명처럼 이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투자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자사 검색 엔진인 빙 그리고 엣지에 이 챗GPT보다 상위 버전인 프로메테우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플랫폼 시장은 이용자가 중요하니까 구글도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다음 날 바로 이 AI 챗봇인 바드를 공개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예. 네, 다만 이 바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이 바드에게 9살 아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뭘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바드가 틀린 답변을 영상을 한 게 그대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글은 이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다 이런 비판들과 함께 이 발표 후에 사흘간 시총이 228조 원 가까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날고 뛰는 글로벌 AI 기업들에 맞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한 초거대 AI는 지금 얼마나 똑똑해진 상태인지 저희가 말로만 전해 듣지 않고 저희 취재진이 직접 기업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라는 간단한 단어만 넣었는데 광고 문구부터 기획 의도까지 뽑힙니다. 블로그 리뷰와 같은 비교적 긴 글도 척척 써냅니다. 네이버의 초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 리튼입니다. 스타트업 리튼 테크놀로지는 이런 서비스로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의 실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출시된 지 한 4개월 만에 10만 명 넘는 사용자가 한 15억 개 이상의 단어를 생성을 하셨습니다. 리튼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국내 소상공인분들이나 아니면 마케터분들,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장 잘 다루는 모델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모델이고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모델을 활용을 해요. 네이버는 이 서비스에 기반이 된 하이퍼클로바를 발전시켜 상반기 중 서치 GPT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서치 GPT는 최신 정보와 다양한 조언을 종합해 요약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 역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커머스나 엔터테인먼트, 광고 쪽을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타겟을 북미, 글로벌로 했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꽤 많은 유의미한 사용량을 확인을 한 상태이고 올해는 한국에서도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도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카카오 브레인이 개발한 칼로는 문장으로 설명하면 그에 맞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줍니다. 화풍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의 맥락을 이해해 합성도 합니다.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든 칼로를 활용해서 직접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시는 어떤 모습일지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불과 몇 초 만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D 모델이나 동영상을 생성해주는 기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문맥을 이해해 다양한 언어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KOGPT도 연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챗 GPT로 시작된 AI 열풍을 7년 전 구글 알파고의 등장 때처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고 자신합니다.
우리말에 특화된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까 확산 모델이라고 하면 그 확산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창의적인 구조가 나오면 그런 격차를 단숨에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는 모델은 저희가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의 78% 수준이던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2021년 89%까지 따라잡았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경쟁이 정말 치열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챗 GPT 관련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또 여러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사실 국내 종목 중에서도 매일 연일 시장을 달구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연초 28,25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2달이 조금 넘었는데 257.52% 급등하면서 10만 1,000원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올해 들어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다 챗GPT, AI 관련주들인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다만 이 과도한 관심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별 종목들의 과도한 변동성이 우려된다면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관련 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챗GPT 열풍의 IT 관련 펀드들의 수익률도 2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 김정은 대신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투자를 이어왔고 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층 분석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시장 위기 시에 유유 재원을 활용해서 증권업권의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에 가동한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PFABCP 매입 프로그램, 증시안정펀드 출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이 AI, 국내에서 이 챗 GPT, 구글 바드의 언어 모델을 직접 연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AI 솔루션을 지원하는 마인즈랩입니다.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판교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 젊은 기업 CEO답게 지하철 타고 오셨습니다. 이 회계사 출신이신데 어떻게 AI 기업의 CEO가 되셨습니까? 실제로 제가 했던 대부분의 제 커리어는 ERP라든지 빅데이터 시스템 공급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일의 연장선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챗 GPT가 화제가 된 이후에 마인즈랩 같은 경우도 주가가 꽤 오르긴 했는데 뭐 기대만큼은 또 많이 안 오른 것 같습니다.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저희가 은행이나 뭐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챗봇을 그동안에 공급했었고 그래서 자연어 처리, NLP 쪽을 꾸준히 했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진행하는 초거대 AI 공급업체가 돼가지고 막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재무 실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아직 투자자들이
정말 이러한 어떤 기술을 기업의 어떤 성과로 이뤄낼지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을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예. 자신감을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나서 이제 사업 관련 좀 제안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온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저희가 했었던 초거대 AI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네. 게다가 이제 챗GPT라고 하는 것은 제너럴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각 산업이나 도메인별로 그걸 적용해 나가는 이런 고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뭐 챗GPT 같은 어떤 AI 휴먼이죠. 이를테면 뭐 AI 비서라든지 뭐 AI 아나운서 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일단 좀 먼저 더 중심이 되는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보죠. 최근에 유독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 초거대 AI의 등장. 사실 인간이 뭐 따로 이렇게 검색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들이기도 한데 굳이 사실 조금 빠르고 더 편해졌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게 인류 문명사적인 어떤 파괴적인 변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제품을 개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은 이게 되네, 이게 정말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나왔던 것이 이 컴퓨터가 제일 못하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인식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정복이 됐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게 원래 안 됐었습니다. 네. 음성 생성하는 게. 그건 2017년 정도에 다 정복이 됐고, 그리고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의 벌트가 나오면서 사실은 단순한 상담사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챗GPT가 주는 의미는 단순 상담사, 이미 저 보험사 같은 데는요, 단순 상담을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전문 상담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까지 가는 거라면 아직 네. 남은 단계는 현재 이게 랭귀지 부분은 거의 이제 해결이 된 것 같고, 진정한 지능, 날리지와 지능 부분 네. 하고 아직 이 로보틱스 부분이 아직 부자연스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앞으로 진화를 한다면 초거대 AI가 정말 사람 정도 수준의 지능을 갖추게 되는 단계가 앞으로 진화해 나갈 방향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의 그런 그루들, 세계적인 어떤 석학들은 현재 챗GPT의 어떤 장점도 보고 계시지만 네.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도,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인과관계의 발견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곱하기 넣어보면은 곱하기도 얘가 외워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어 부분은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지만 실제 뭔가의 인과관계를 찾아가지고 인간의 지능처럼 하는 부분은 아직 더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AI 최강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뭐 초거대 AI를 가진 MS나 구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이 AI 반도체 기업이 될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저는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고 사실 이런 평론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약간 아이러니한 게 현재 오픈 AI가 쓰고 있는 원천 기술들이 다 구글에서 나왔거든요. 네. 예,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런 구글에서 나온 논문의 기초에서 벌트라든지 지금 GPT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막상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화로 성공한 거는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가 아닌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얘를 사업화를 하고 상당히 좀 꽤 아이러니 같은데 저는 이 두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생태계 속에 여러 저희 같은 기업들이 올라타서 예. 다양한 어떤 더 큰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세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나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구글에서 나와서 구글을 위협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우리 지금 네이버, KT 이런 것들도 지금 초거대 AI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2년 전에 GPT-3가 나오고 네이버, 카카오, KT, LG가 GPT-3를
연구하는 거를 보면서 네.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연구에 투자되는 돈이 자금 규모가 너무 커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하기 힘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예. 초고대가 워낙에 그 컴퓨터 서버를 많이 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돼서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판도, 그러니까 검색 시장에서 글로벌리는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가 장악을 하고 예. 한국은 뭐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지키는 뭐 이런 판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글의 특성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같은 경우는 별도 팀을 만들어서 접근하는데 한국은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좀 잘 지켜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아직 우리 안에서 뭔가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 되겠군요. 아무래도 영어는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오픈 AI나 그 구글이 모아서 학습시켜서 네. 그럼 언어의 한계가 좀 있겠네요. 언어의 한계, 영어의 한계를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지금 다양한 어떤 산업에다가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제 마인즈랩입니다. 네. 챗GPT가 못하는 영역에 도전하겠다. 지금 마인즈랩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시거든요. 예, 예. 챗GPT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챗GPT에다가 질문을 특정 도메인, 예컨대 뭐 교육 아니면 뷰티 이런 쪽을 심층적으로 질문하면 그건 굉장히 제너럴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죠. 예. 근데 기업에서는 실제로 그 도메인별로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AI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엊그제도 그걸 원하는 고객하고 네. 예, 저희가 어떻게 그 챗GPT 기반 위에 도메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 특정 도메인만큼은 세계적으로 잘하는 걸 만들까 뭐 이런 협의를 하고 왔거든요. 어떤 기업인지는 말씀해 주시기 어렵고요. 그거는 조금 예, 네. 고객의 비밀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저 특정 영역은 챗GPT 어떤 제너럴한 어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가 고객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렇게 도메인 특화된 부분에 네.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서비스 니즈가 벌써부터 그렇게 많습니까? 주로 누가 이 서비스를 찾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각 산업마다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그 니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현재 양상 그런 거죠. 네. 아까 제가 이게 되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이게 되네 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담 영역에서 쓰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 언어 지능이 네. 좀 조잡해가지고 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모든 기업들이 다 IT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야, 이게 되는 길이구나. 이 길로 전문화된 어떤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이 도메인을 충분히 학습시켜서 전문적인 네. 상담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은 정말 거의 전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세일즈를 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어디죠? 뭐 뷰티 영역, 뷰티 영역. 예, 뷰티 우리나라 뷰티 강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회사가 특정 영역에 상당한 데이터를 뭐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뭐 법률 쪽도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예. 뭐 그거는 뭐 그다지 그렇게 파급효과가 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다음 여행, 관광. 제가 2주 전에 저희가 도쿄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네. 일본의 이제 호텔들에서 삼성급 호텔들 같은 경우는 원어민을 고용하기 힘든 거야. 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그 언어 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급 호텔에는 다국어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AI를 둬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니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광, 뭐 그런 여행 또는 뭐 여러 가지 식음이라든지 또 리테일업이라든지 뭐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고객들은 아주 지금 정말 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챗 GPT 이용하는데 월 $20 내고 있는데 그럼 마인즈랩도 월 $20 내십니까?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인공지능 공급 사슬상 네. 그들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엔드투엔드로 연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AI 휴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AI 휴먼에다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AI 휴먼은 약간 스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인풋을 받거나 하는 역할하고 그 뒤에 인공지능들이 있는데 이게 챗GPT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모든 인공지능 엔진들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소위 그동안에 사용했던 룰 베이스 챗봇들을 씁니다.
예. 그러다가 얘가 답하지 못하는 뭐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질문하면 챗GPT를 갖다 오는 이런 식으로 전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챗GPT를 이미 저희 마음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툴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답 못하면 챗GPT를 갖다 와서 대답을 뿌려주는 거죠. 예. 예. 이런 지금 초거대 AI를 제공하는 기업이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굉장히 적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도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거대 AI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뭐 비용을 어쨌거나 지불을 하셔야 될 텐데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비용을 높게 부를 가능성, 소위 뭐 갑질을 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독과점적인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은 정부라든지 뭐 정치 쪽에서 해결하는 거니까. 네. 예, 약간 제가 대답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혹시 뭐 어떤 사업 확장 계획 갖고 계신지? 저희가 그 4월 1일부로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엔드투엔드로 개발한 마음 AI 플랫폼이 업그레이드돼서 오픈되고요.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AI 휴먼 등 이런 기술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챗GPT라든 저희가 직접 개발한 도메인 스페시픽한 마음 GPT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유태준 마인드랩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비 계층이 줄면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백화점은 갈수록 설당이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백화점 업계가 이에 대응해 판매 시설 대신 체험형 콘텐츠를 가득 채운 미래형 백화점과 또 성장성이 큰 해외 진출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인구 절벽 판이 바뀐다. 오늘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백화점 업계의 파격 변신을 들여다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일본에선 도쿄 최고의 번화가인 시부야에서 55년간 영업해온 도쿄 백화점과 122년 역사를 가진 홋카이도의 오래된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2008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백화점 연쇄 폐점이 15년 만에 일본 도심까지 뻗은 겁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과 급격히 늘어나는 1인 가구 등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온라인 시장 확대로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가 줄면서입니다. 이미 수백 개의 백화점이 한꺼번에 문을 닫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한국 백화점도 20, 30년 뒤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비자 수 감소는 소매업에 다 마이너스인데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최근에 보였던 그 급격한 쇠락 그리고 부도까지는 안 간다. 한국은 10년 이상은 시간차가 충분히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백화점 3사.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식을 수 있는 일시적 수요인 명품 보복 소비가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해외여행 재개는 백화점 업계에 부정적입니다. 엔데믹에 따라 해외 경험이 많은 젊은 고객들은 고가품을 살 때 출장이나 여행 중에 사거나 면세점을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통채널 매출 중 백화점 비중은 코로나 이전까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에 한국 백화점 업계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역할만 했던 선진국 백화점과는 달리 고객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해 고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과감하게 신규 백화점을 선보였는데 내부에 과학관을 만들고 체험과 관람 시설을 조성한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와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과감히 떼어낸 더 현대 서울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업 면적 가운데 물건 판매 시설 비중은 각각 55%, 30%. 나머지 공간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채우면서 구매 고객의 절반은 2030으로 젊어졌습니다. 유럽풍으로 꾸며져 있어가지고 그때 겨울에도 크리스마스 한참 트리 했어서 되게 구경 오기 좋은. 그리고 오면은 먹을 것도 있고 볼 것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상반기만 150개의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 더현대서울은 공간이 주기적으로 변하자 MZ세대 소비자의 반복적인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도 끌어냈습니다. 백화점에서 이런 이벤트나 연예인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평소엔 자주 방문을 안 하는데 조금 더
방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부담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요. 100가지 물건을 파는 곳이란 백화점의 의미에서 벗어나 도심 놀이터, MG 놀이터로 변신한 미래형 백화점들은 매출 신장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는 경쟁이 심한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에서도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 최초로 브릭스 시장에 진출했는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선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에도 백화점과 호텔, 오피스 등 복합단지로 구성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베트남 하노이에 열며 롯데의 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